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에게 쓴소리, 단소리, 그리고 앞방, 뒷방 제대로 까드리는 지대말, 대한민국을 말하다의 심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소리가 아니, 스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얼굴이 굉장히 좀 더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항상 귀엽죠, 뭐. 자, 우리 스님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번 방송에 이어서 평론가 김갑수 님도 나와 계십니다. 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어요. 네. 자, 지난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주변 반응들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스님 신도분들이나 주변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전 법문만 하고, 부처님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영혼을 얘기만 했는데, 실사회에 들어서 뭐 이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주변 반응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이제 자책이 좀 들어요. 20대하고 저 같은 이제 50대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 같이 불편한 얘기 또 세상사의 뭐 고통이나 문제를 얘기해도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괜히 핏대만 올리고 막 그런 것 같아갖고 좀 근데 다르게. 제가 이제 하나 우리 김선님 말씀하니까 참 조심 말씀인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다 보니까 그저 무슨 영혼에 대한 얘기, 부처님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젊은 세대하고 너무 격리된 것 같아. 젊은 세대하고 격리된 것 같고, 이게 좀 젊은 세대들하고 요즘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말이지. 너무 그래서 격리된 삶이 꼭 무슨 뭐 이 머리 깎고 산 사람으로 능사가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하면 요즘 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랩은 이미 스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불경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네. 마하바 이거 제스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아재, 파라제 이렇게. 그거 아주 좋으신 말씀이네. 사실은 예전부터 랩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랩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 보시고 난 후에 반응들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두 분이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딱 수시하셔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 잡으면 그런 것 같아. 뭐 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 그리고 예고편에서 이제 빵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팥빵을 좋아하거든. 팥빵을 좋아해가지고. 단팥빵. 단팥빵. 섹스 돌. 그렇지. 로키. 헤이 럭시? 아니, 한마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그 빵하고 스님하고 싱크로율이 100%. 똑같다. 일부러 스님 닮은 빵을 구한 거 아니냐. 아무튼 아니, 뭐. 네. 하여간에 참 묘한 게 팟캐스트가 팥빵이라는 줄 슈말하지만 어렸을 때 팥빵을 좋아했거든. 팥빵을 좋아해가지고 뭐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다 모든 게 다 만상이다 인연이니까. 이 정도면 아재 개그도 아니고 거의 할배 개그. 네. 절개그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요즘 이제 TV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현 정권에 대한 뭐 왜 이런 어떤 그 한 기업에 대한 것들을 털기 시작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재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재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재벌하면 뭐 무엇보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독재가 시작되면서 뭔가 급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벌의 윤리랄까, 서울 아파라거나 구미각구에서 이제 그 재벌의 문화랄까 이런 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형태로 막 그냥 그 급히 발전하다 보니까 생겨난 어떤 그런 그 현상 같은 건데,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점 뭔가 승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없습니다. 스님 저는 뭐 스님보다는 아래 세대여도 그래도 이제 크게 봐서 좀 나이 든 세대로 할 때 재벌할 때 그냥 구체적으로 사람이 탁탁 떠오르지 않나요? 정주영, 이병철, 그렇지. 김우중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인물로 탁 떠오르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1세대 개척자들이야 다 이제 기억이 없는 거고 그냥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 저는 그 인터넷에 애들이 글 올릴 때
우리 같은 평민은 이 네, 평민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정주영 씨가 사업을 잘해서 큰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귀족이고 나는 평민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굉장히 대단한 사업가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예 신분이 다른 걸로 여겨갖고 자기네들 평민이라고 표현을 해 스스로. 거기에 자조도 있겠지만 아예 넘어설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이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재벌은 지금 저희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 스스로가 물건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됐을 경우에 그것들을 뭐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여자들은 뭐 핸드백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좋은 집을 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그것에 어떤 계급이 돼가는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계급화돼가는 그걸 가져야지만 어떤 그 한 층의 계급이 형성이 되는 뭐 그런 게 사실 지금 현재 재벌의 문제가 아닐까요? 보드리아를 얘기하신 거죠? 예. 예. 아무튼 뭐 쉽게 그런 얘기하시려고.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부정적인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다들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됐고 네. 충분히 계몽이 돼서 오늘 우리의 대화가 자칫하면 또 많이 하는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도대체 재벌이 뭐고 왜 문제고 우리가 재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온 사회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에 꼭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재벌 그러면 이제 돈의 상징 같이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돈을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돈 버는 게 우선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벌이라고 해서 무슨 배격하거나 이런 보다 그런 무슨 뭐 돈을 벌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자라거나 재벌이라거나 이런 게 좀 개념이 좀 정립이 돼 가지고 뭔가 재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돈이라면 뭐 줘줘야 될 대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얻어가야 되는 게 어떤 자본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오늘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우리가 의식 구조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스님은 뭐 위치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보통 재벌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도 볼 수 없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도 보고 친한 사람도 있고 많이 아시죠? 많이 만나봤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롯데그룹의 형제난을 보면서 아니 가족끼리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싸우나 또 아버지를 또 이제 앞세워가지고 뭐 성견 후견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돈 많으면 형 조금 가져가고 동생 조금 가져가고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살면 될 텐데 아무튼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또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생각하실 때 무엇이 제일 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근본적으로 어떤 돈이라는 건 딱 사람이 만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황금을 보길 뭐라 돌 같이 하라는 것처럼 형제간에도 이건 뭐 물불을 안 그러는 건 하도 많이 봤으니까. 스님 그 신동빈 씨하고 인연이 또 있다고 들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동빈 시주도 받았는데 시주 얼마?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얼마 정도 그런 사람들은 시주를 그건 하는지. 밝힐 수가 없고 네. 밝힐 수가 없고 다만 하나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한 장 큰 거 한 장 이상.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 그것도.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저 아는 뭐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형제간에 제가 이제 직접 만났더니만 한번 말씀드리고 두 분 싶은데 다 만나셨어요? 그분들끼리 어떤 세계가 있지. 또 어떻게 바깥으로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형제간인데 좀 논아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분들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만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서양에는 그 맥스 웨버의 책을 보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종교와 자본의 어떤 그런 그 연결성, 그 자본이 청신해야 된다든지 그 윤리성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재벌 문화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게 로스차일드 같은 가문에 보면 그 재벌 문화가 있거든. 인도의 타타라거나 이 재벌 문화가 뭐냐면 첫째로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 재산의 4분의 1 가지고 있는 거라.
어마어마한 완전히 뭐 세계 굴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고 뭐 벨포아 선언 가지고 뭐 대단한 그런 그런 재벌 중에 재벌 왕재벌이 뭐 삼성이나 현대 게임도 안 되는. 그런데 거기는 뭐나 제일 첫째 신을 생각하라. 두 번째 세계를 생각하라. 그다음에 민족을 생각하라. 가족을 생각하라. 자선을 생각하라. 어떤 그런 근본적인 재벌 문화가 있다. 인도의 유명한 타타 같은 재벌도 말이지 뭐냐면 전체 모든 재산의 3분의 2가 자선재단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타타가 잘 되면 우리가 좋다. 이게 인도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의지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재벌들이 참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왜 저렇게 국민들 앞에 그 형제간에 막 난을 부리고 왕자의 난을 벌이고 하면 그 국민 정서에도 대단히 마이너스고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 그 부정적인 차원으로 말이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가수님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 집안의 재산 다툼으로 형제간에 아버지 재산 갖고 싸우는 일이 롯데 신씨 집안만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웬만큼 돈 있는 집은 다 그래요. 어디나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온 사회가 시끌시끌할까? 그만큼 우리한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5번째 대기업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싸우다가 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간 정리가 될 테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하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뭐 등등 뭐 조금만 상식을 갖추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재벌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생긴 게 그렇게 반만년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1945년도서부터 출발하고 그 전에는 우리 선조들의 왕국, 우리랑 한 혈통의 왕국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한 70년 되는 역사 동안에 제일 한동안 문제라는 게 군부 독재의 문제였어요. 군부 독재. 왜냐하면 군부 독재를 함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기형적으로 되어 왔단 말이에요. 효율성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그 시기가 지났어요. 1980년대, 87년을 기점으로 지났다고 봐요. 지금은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독점이 문제예요. 독점. 그러니까 국가는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정부를 독재를 부리니까 국가가 막 기형적으로 해서 이걸 겨우 극복했는데 국가를 이루는 또 한 축인 시장에 독점이 횡행을 하니까 그 독점을 하는 소수만 굉장히 잘 살고 그 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휘둘리면서 그냥 영원히 박탈감에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씨 집안 보면 얘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으면 그 사람 재벌이야. 이때는 부자란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벌은 정씨 집안, 이씨 집안, 신씨 집안 이런 거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벌어갖고 뭐 엄청난 부를 그 재벌이라고 안 해요. 재벌은 세습을 하는 한 가문을 의미한다고. 세계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화에도 없는 말이죠. 예, 일본에 자이바츠라고 있었는데 메가드 시절에 다 없애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정주영, 이병철 뭐 다 슈퍼맨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엄청난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럴까? 아들은 조금 잘나요. 대개는 그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면서 조그만 기업을 같이 일구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개 웬만큼 괜찮아요. 그런데 그 3세, 4세 이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완전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지네 기업 안에서 경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면 세계 경쟁을 하는데 이건 대응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3세, 4세 듀폰 가문이든 로스차일드 가문이든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그 3, 4, 4세들이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경영하는 일은 없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무슨 또 엉뚱하게 그렇죠. 무슨 뭐 모두하고 네. 해서 우리 식으로 선단식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문이 이 통치하듯 하는 그 재벌 구조라는 거는 60년대 급성장 과정에 특이하게 만들어진 잠정적인 건데 2000년대를 사는 우리가 아직도 롯데는 신씨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는 정씨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은 이씨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유 구조를 까보면 3% 4%예요. 얼마 안 갖고 있는데 자기네 거가 돼버린 거야. 굉장히 이상한 거죠.
순환 출자라는 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 집행만 하면 그런 식으로 한 가문이 몽땅 독식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네.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스님이 다 쭉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전제로 빨리 얘기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씨 집안이 그 많은 기업을 소유하는 게 이씨 집안이 그 많은 하는 게 왜 문제냐 이거예요. 왜 문제냐. 아니 뭐 잘하면 되잖아요. 매출 규모를 보면 진짜 세계 서열 10매디라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병철에서 그다음에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집안 식구가 많아진 거예요. 집안 식구가 너무너무 많아. 4촌, 5촌, 6촌 당수까지 해서 근데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삼성전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의 그 식구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그 가문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집안의 많은 형제 자매 친척들은 돈은 많은데 그 기업의 주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뭘 해? 딴 데를 돌아보는 거죠. 딴 데를 들여다봐. 그랬더니 휴지 회사가 비어 있네. 들어가요. 순대 수입이 비어 있네. 들어가요. 뭐 했네 했더니 모든 영역에 그 한 30개쯤 되는 재벌 가문의 일가 친척들이 그 많은 자금력, 그 다음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자금력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을 말해요. 왜냐? 정치, 여의도를 움직이고 청와대와 연고, 커넥션이 있는 그런 관계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산업의 모든 구조를 그 집안이 다 해버리니까 대학을 나온 놈들이 창업을 죽어도 안 해. 창업을 하면 망하거든. 왜냐? 그 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똑같은 무슨 이런 그릇 회사를 만들었는데 정씨 집안에 3세에 당숙쯤 되는 애가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미천없는 애가 똑같은 돈을 갖고 해도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해서 국민 대다수가 뭘 하냐면 재벌 기업의 직원이 되거나 하청 기업이거나 재하청이 되거나 이 서열 구조 안에서 다 비참해져요. 그게 97%의 국민이 가난해지는 근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도 아니에요. 사실 숫자로. 근데 크게 봐서 재벌이 점하고 있는 인적 관계를 한 3%를 보면 97%의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재벌 독점의 큰 문제인데 이 롯데로 들어와 봐도 그래요. 두 형제가 싸우는 걸로 인해서 그 연관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언론에 나올 테지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 롯데와의 경영 관계에서 망해버렸는지가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끔찍하구나. 왜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은 우리식의 재벌 구조가 전혀 없는지 이유가 그래서 알겠구나. 입달림 사람들은 왜 재벌 문제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얼마나 돈을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되지. 발명품이 하여간에 뭐 천 몇백 개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 근데도 뭔고 아니 미국이라는 사회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흘러내려서 지위가 됐다. 제너럴 일렉트릭. 전부 다 사회에다 던져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메일트 같은 사람들은 그 회사에 학교가 있잖아. 지휘회사. 여기 나온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다 CEO로. 그 CEO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계보 따라서 이병철 선생님, 이건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세수방조 같아. 세수방조. 북한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 들어요. 북한은 김일성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김정일 내려오더니 고난의 행군을 겪더니 김정은으로 3대까지 내려오니까 온 세상에 조롱거리예요. 세습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뭐냐면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대통령 바뀐다, 개헌한다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뿌리가 점점 뻗어나가니까 실가시처럼. 그럼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사돈의 팔촌까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면 두부 팔아가지고 콩나물 팔아서 아들, 딸 다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지만 이제는 무슨 마트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편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고 얼마나 많은 재래시장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9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하나 일례를 들면 강남에 처음 와서 절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른바 운동권이라고 이제 해서 낙인이 찍힌 인간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그런 스타일의 마음가짐을 가면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1%가 전체를 갖고 99%가 나머지 뭐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가지면 당연히 임꺽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임꺽정이가 뭔고 하니 그 당시 만석군이 지주를 아들을 납치했어. 앉혀놓고 너는 매일같이 뭔고 하니 호요시킨 데다가 만석을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싸서 썩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져다가 나눠 먹으면 천지신명이 오히려 우리가 먹어주는 걸 감사할 거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그러니까 도둑 철학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대중들의 의식이 깨어있는데도 재벌들은 안 깨어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타타처럼 3분의 2 정도 지금 왜 빌 게이츠라거나 그 미국의 굴지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야. 뭐 워렌 버핏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 무슨 저커보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사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무슨 뭐 상속세를 포탈하려고 그런다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포탈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스처라도 좀 재벌들이 사회를 위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확실히 심어줄 텐데 에디슨도 마찬가지야. 다 줘버렸잖아. 그래서 CEO를 키워가지고 회사를 물려주고. 하여간 스님 저는 재벌에 속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재벌이라는 게 문제지. 재벌에는 구조가 문제지. 그러니까 재벌들이 부자인 게 뭐 어때요? 부자인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정씨 집안 식구들이 현대중공업의 대주주고 또 뭐 현대자동차의 대주주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호텔에 들으면 호텔 한 층 다 세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라고. 그건 뭐 부자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경영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 사회에서 금기 얘기 하나 합시다. 이재용이라는 분이 도대체 뭐가 검증됐길래 한국 기관 산업에 너무 중요한 거에 경영 총수가 될 자격을 갖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손주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것도 검증된 바 없어요. 이사회에서도 이 삼성이 이시지방 거 아니에요. 어디 연금 거죠. 즉 이 삼성 주식에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 관계를 보면 네. 그 집안은 조금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검증했길래 우리 운명 미래를 좌우하는 그 모든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줬지? 창업주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회사는 주주의 것인데 아무도 결정한 바 없는데 그냥 손주라는 것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이런 나라, 이런 경제 권력을 가진 데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네.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아주 지금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왔단 말이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선인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너 전생에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정말 크나큰 넓은 마음, 큰 덕을 쌓구나. 큰 공덕을 쌓구나. 그러니까 너는 요번에 가서 이 집에 태어나서 한번 큰 돈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에게 멸사봉공하고 훌륭한 어떤 삶을 살아봐라.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태어난 당사자의 어떤 근본적인 태어남의 어떤 근본을 모르는 거라. 하여간 스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냥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고요. 다른 나라에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다고 치면 창업주가 읽었고 2세까지 읽어서 하면 3세, 4세 그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을 참여하고 싶어도 능력 검증을 과정에서 대부분 이탈해요. 그 능력까지 갖춰서 이어받는 사람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가문의 이 형제자매들 그 자손들은 대개는 나는 아무런 노력한 거 없이 이 엄청난 부를 세습을 받았으니 해서 기업 소유주들이니까 이 대주주들이니까 되게 뭐 하냐면 그 사회 빈자리를 메꾸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복지, 교육시설, 문화 뭐 이런. 그러니까 막 프랑스 가면 엄청난 문화적 요소 영역이 떠도는 게 그 대자본가 집안의 자손들은 그거에 돈을 쓰는 게 자기의 태어난 목적이라고 본다고. 아, 그렇지. 네. 예. 그 메디치가 이거 참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재벌가의 뭐 분들은 뭐 골동품에도 관심을 갖고 뭐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메디치가라는 그 가문은 어마어마한 가문이고 왕과 비슷하니까. 근데도 거기서 예술가들 다 후원하고 메세나하고 막 그러잖아요. 스님, 우리나라 재벌들이 요새 골동품, 미술품 많이 수집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이제 뭐 그 상속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돈이죠. 그렇지. 돈을 묻어두기에 그 이상 좋은 게 없죠. 그리고 세금도 그 안 붙어. 소유자가 마지막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또 메디치가 가문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근데 스님 그 두 분 근데 지금 정권 말기에 왜 롯데를 때리냐 이거거든요. 뭐 롯데가 특별히 뭐 혜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털만한 뭔가가 있느냐. 혹시 뭐 그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시사 프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살짝 지금 롯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정권 초기에 이제 재벌 하나를 반쯤 죽여놓죠. 기강 잡는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예, 근데 정권 초기에 CJ가 맞았잖아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MB 정권하고 유착이 돼 있었고 MB 정권을 터는 우회로는 롯데를 치는 거다. 전 정권을 항상 이제 대립 관계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정권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LG를 롯데를 때릴 줄 알았는데 신동빈 씨가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 옆에 살짝 붙어서 별거 다 했다는 건데 보니까 한 3가지 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청와대하고 상관없다. 청와대하고 상관없다. 대형 로펌들이 이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수임이 필요해. 그러면 수임료가 300억, 500억쯤 되는데 대재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억울하게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문제를 쳐갖고 수임을 받게 하는 역할을 검찰하고 유착이 돼 있어요. 지금 대형 로펌에는 이 검찰 출신, 법원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는 무슨 재벌 임원하던 사람, 우리 사회 사람 다 있어요. 비리 제보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어서 네. 수임을 시켜서 자기네들 수임료를 버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롯데에 대한 이제 사회 여론도 좋지 않고 딱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현장 같은 경우가 작년도 매출이 8,900억쯤 돼요. 1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죠? 도대체 뭘 변호했길래? 예, 그러니까 6대 로펌이 거의 다 이제 법조 시장에 돈을 먹는데 김현장이라는 회사 하나가 변호사들 앉아서 서류 만지는데 9천억 조금 있으면 1조를 벌어요. 그 돈을 계속 어디서 땡기느냐? 이걸 대기업에서 땡기니까 하여간 검찰하고 우회로로 탁 해서 이쪽 건드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다. 수임료가 나온다라는 설이 하나 있어요. 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레임덕에 가까워진 이제 박근혜 정부 측에서는 여하간 그 결국 이런 설이 맞는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은 재벌 오너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권력 구도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이제 이 단도리를 하는 과정에 그 롯데가 지금 걸려들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근본적으로 더불어 산다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산다는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하면은 그 재벌들은 온전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중들도 예전보다 요즘에 그래도 뭐냐 점점 새로운 어떤 의식이 형성되는 게 SNS 네. SNS랄까 이제 공동체가 형성돼 뭐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너무나 빨리 확산되는 거라.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뭔가 확산이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여론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이 깨어가고 있다. 깨어가고 있는 국민 의식을 뭔가 우리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야지 자기들 좋을 텐데. 예. 근데 그 의식을 지금 아직 깨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갑질인데요. 각 기업들마다 이 갑질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오늘 롯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관련해서 뭐 갑질하는 내용들 아시는 거나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협력업체나 그쪽에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비리를 모아가지고 이제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서 이제 롯데와 전면전을 펼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재벌 갑질은 뭐 꼭 롯데 한정된 건 네,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중 씨가 경부고속도로 닦으면서 현장에 나타나서 거기 노동자들 발로 쫀탁 깐 거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같이 뒹굴었거든. 그렇죠, 같이. 그 뭐 막사라고 그래요, 한바라고 그래요. 거기서 같이 한바지. 고생하고 같이 컸거든.
그런 과정 동안에 1세대들이 고생하면서 가령 성질이 사납다, 뭐 빠따를 쳤다, 뭐 나 다 이해합니다. 심지어 여자질도 이해해요. 그 시절이니까. 그 양반이 1920몇 년생이더라고. 그때 다 첩살이 했으니까 다 이해해요. 근데 지금 아주 귀한 도련님으로 자라난 그렇죠. 놈이라고 그러겠는데 3세, 4세 놈들, 나보다 어린 것들이 자기 직원들, 협력업체 사원들 사람으로 안 보고 정말 사람으로 안 봐요. 네. 이건 갖다 줘 패 죽이고 싶어 이 새끼들은. 맞아요. 네가 가진 유일무이한 건 누구 새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위치에서 누리고자 하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스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우선 이게 말이죠. 네. 근본적으로 뭐냐면 아버지가 만일에 돈이 많다, 재벌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뭔가 이게 유대인들 봐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이들에 대한 것을 탈무나 토라기로 철저히 시키잖아. 그러니까 우선 재벌들이 자기들이 커나온 배경 같은 거라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뭔가 공부를 하거나 그냥 어떻게 정경유착해가지고 여러 가지는 무슨 뭐 힘이 써가지고 일가권속이라거나 무슨 일가친척이라거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다음에 자식들한테 간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 돈이 자기 개인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누구나가 다 한 세상 살다 떠났는데 관리하다 가는 거 아니라 그렇다고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닌데 아들, 딸들이 물려받고 예를 들어서 심중근 씨 여기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심중근 씨 혼자 여기 계신데 심중근 씨 아버지, 어머니 있지? 네. 아버님 계시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 네. 계속 올라가면 끝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알아? 저는 모르지만 계시긴 계시죠. 계시지. 네. 그럼 심중벽서부터 계속 아래로 내려가 봐봐. 아들 있지? 네. 계속 내려가 봐봐. 끝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끝이 없다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구나가 다 끝이 없는 무시무종의 존재야. 개인이. 그러면 내가 아들, 딸로 계속 내려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누구나 개인들이 영혼이라. 개인들이 누구나가 다 영혼이고 개인들이 누구나가 다 영혼 속에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까맣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뭘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군림하고. 그렇죠. 내가 좀 군림하고 내가. 그러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우주는 작용 반작용 인과라. 인과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군림하고 왕도 우리가 보면 왕도 뱀으로 나온다는 게 있잖아요. 왕도 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견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대하다 보면 지금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많은 사람 대하다 보면 저 사람 저 집 재산이 뭔가 하니 제대로 근거가 충분한 노력에 의한 재산이고 노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재산이다. 그런 재산이 아닌 건요. 아들, 딸 되면 휘쪽 된 걸 수도 없이 봤어. 수도 없이 봤어.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아까도 했지만 내려가다 보면 존재조차 없어져. 근데도 그걸 근본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자기들이 무슨 세습해서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지금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뭐 내려오지만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예측을 할 수 없어. 그렇죠. 또 재벌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질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재벌들의 문화랄까 재벌들의 윤리가 전혀 우리가 서양을 못 쫓아가요. 약간 3세, 4세 세습은 막아야 돼요. 이게 나라 망할 일인데 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재벌들도 다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재벌이 좋은 때문에 사람도 그렇구나 있겠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재벌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제가 어떤 이제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 그거 느껴보고 싶어. 그 불편. 상대가 내 또래인데 이제 그쪽은 나랑 이제 친해보고 싶었겠지.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때문에요? 하여튼 뭐 그럴 여자였어요? 아니. 여자는 아니고. 나 그래도 예술 전문가예요. 나한테 배울 거 많은. 하여튼 그런데 그 한국이 왜 그 경제 급성장을 했느냐 막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마다 막 이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엉뚱한 데 있는 건데 난 그 한국인들의 그걸 뭐라 그러지?
분수를 모르는 데서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해. 왜냐 그거 같아. 나이 든 사람들은요. 저 스님 연배 때 든 사람들은 젊었을 때 정주영, 이병철을 굉장히 질실해요.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가 뭔데. 저도 그래요. 네가 H그룹 모여도 네가 뭔데? 이게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10대 애들은요. 안 그래요. 다르다고 생각해. 이미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무슨 좋은 학교를 다녀요, 대학을. 그런 집안 애들이 많아. 근데 얘가 아빠 만나서 밥 먹고 할 때 뭐 친구들 얘기를 막 얘기하면 자동으로 어떤 집의 아이는 좀 다르게 대하는 걸 느껴요. 이놈도 그렇게 얼빠진 놈이 아닌데 아예 신분의 갭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누구네 집에 갔다 왔던 하룻밤을 왜 두고두고 기억을 하냐면 너무너무 이상해, 언행이. 이렇게 우리 같지가 않아. 막 우아 떨고. 뭐 이렇게 하여튼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전두환 아들 중에 전재국이라고 있어요. 네, 그 큰아들, 그 시공사 출판사에서 네. 내가 그쪽 관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거든. 들어가서 그 회장실이지 그 친구 방이지.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꺼내서 딱 피워 물었더니 뒤에 이렇게 배석한 사람이 기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거기서 담배를 피워 매뉴얼 있잖아, 매뉴얼이. 예. 매뉴얼. 근데 내가 일부러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아 영화 같아요. 타짜 고니 조직 보스 앞에 담배 피고 빼니까 탁 보고 또 피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멋있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 성취한 사람인데 존중감을 안 가지면 그 사회는 쌍스러운 사회인데 반면에 어떤 뒷배경으로 해서 뭐 갑자기 돈 벌어갖고 뭐 어떤 사람은 난 존중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난 걔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런 거 필요하죠. 내가 걔한테 무슨 주눅이 들거나 경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쉽게 말해서 재벌 3세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특히 내 경우는 난 걔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걔보다 훨씬 더 나라의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무리 어떤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수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쩌다 뵙게 되면 그분이 가령 공부에 업적이 있다면 엄청나게 존경을 해야 맞겠죠. 근데 이게 재벌 갑질들은 완전히 지금 3세에서 내려오면서부터요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 뚝 떨어지니까. 당연한 거야, 예, 자기들께. 그 제가 하나 아까 좀 떨어져라. 어느 재벌집에 가셨다가 뭐 체험한 거 말씀했잖아요. 저도 하나 얘기겠네. 그 이제 어느 집에 스님 갔는데 뭐하러 가셨습니까? 뭐 무슨 뭐 많이 이유가 있지. 뭐 안택기도도 있을 수 있고. 아, 기도. 뭐 여러 가지. 근데 갔는데 이제 화장실을 뭐 집은 물론 하여간에 엄청나지만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전부 다 금박으로 됐더라고. 아, 금. 이게 그냥 오줌을 넣으니까 오줌 방울이 금방울 같아. 원래 좀 노란데. 근데 골드로. 근데 그게 오줌 방울이 떨어졌는데 금에 이렇게 금도금에 비치니까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면 이게 더 좋은가 그랬더니 웃더라고.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아까도 제가 참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아이들을 꼭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되는가. 왜? 아래 것들을 부리려면 연희사랑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갖고 애초부터 이상해져요. 같이 섞이지도 않고 같이 밥 먹지도 않고 언어도 다른 게 쓰게 그게 소위 귀족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재벌이라는 게 한국 경제를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서적 유착관계를 느껴서 좌파 쪽에서는 죄벌 그러잖아요. 죄벌. 가난한 사람이 재벌 걱정을 해주는 세상을 우리가 오래 살았어요. 재벌. 근데 지금 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재벌은 끝장내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문제 있다는 얘기 안 한 사람을 하나도 아니 일부는 있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재벌의 파견원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내 뭐 합리적 보수 이런 사람들은 재벌 개혁이라는 용어를 써요. 재벌 개혁. 재벌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국 경제 현 단계에서 재벌이 정말 문제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는데 이 소유 구조까지를 흔들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좀 해보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절반 정도는 새누리당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재벌 개혁이에요. 근데 나머지 절반이나 절반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정의당수, 재벌 해체. 해체. 결론은
군부 독재 타도하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자유로운 공화정이 됐잖아요. 똑같이 재벌도 결국은 해체가 됩니다. 자기 모순 때문에 해체가 안 되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재벌 해체를 재벌 가문 집안의 재산을 건드리자는 얘기는 누구도 안 해요. 다 갖고 계시고 다 세습하시라고 지배 구조를 지금 문제 삼는 건데 재벌 해체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진보죠. 네. 옛날에는 아주 좌빨 과격분자로 얘기돼 있는데 이제 사회 인식 정도가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한동안 막 50% 인기 없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핵심이 재벌 해체였거든요. 용어를 해체자만 안 쓴 거지. 그리고 아무튼 김종인 우선- 씨의 경제 민주화도 결국 재벌 해체로 가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초창기엔 그 문제를 알아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했었잖아. 경제 민주화를 9호로 내세웠잖아. 9호, 네. 그리고 김종인 씨가 거기에 들어왔었고 또 유승민이라는 분도 그런 거 했었고 다 그렇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재벌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많이 이게 언젠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옛날에 재벌 옛날 벌쪽이란 말 썼거든. 이게 번져간다니까. 벌이 집안인데 응. 만주국 옛날 생각나시죠? 만주벌. 만주국이 군벌로 망한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군벌로 망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군벌들이 있어. 그러니까 벌자가 붙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좋으신 말씀인데 뭐냐면 그 장개석이 모택동이 싸울 때도 장개석이가 그 했던 게 장장이 군벌이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나라도 이 벌쪽들이 있으면 벌쪽이라는 게 그 왕건이라는 사람 벌쪽 뭉쳐서 왕건이 된 거거든. 그럼 그러니까 역사가 다 말하는 사도직같이 거거든. 조선 따로. 후기에 이 그 가문 통치 안동권 신이 뭐 이걸 벌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치. 벌열 번성한 집안이라는 뜻인데 이 조선 말에 국가를 식민지로 넘겨주는 아주 원천 배경이 벌열들이거든요. 지금 제 벌이 그 벌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토호들이 각 무슨 여러 지역의 토호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 토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게 이게 작지 않은 세력이라. 정치라거나 뭐 이런 거 다 흔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건 우리가 이 재벌의 문제는 지금 뭔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사회 전체가 너무나 이 부익부 빈익부는 이건 돈을 벌어주니까 내가 한 달에 가서 월급을 모아봤지만 돈을 벌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옆에 쫄병들을 많이 은행에 있는 돈이 그냥 늘어나기도 하고 요즘에 아무리 이자가 얼마 안 들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재벌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권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엔 공약을 세웠다가 다 나가버려서 더민주로 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힘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거죠. 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중을 껴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만 될 역할인데 저같이 이제 머리 길게 묶고 다니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약간 비판의식이 있어 싸운다. 그러면 저는 무슨 정치 권력, 뭐 재벌, 언론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중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님 얘기 듣다가 하고 스님 말씀에 이제 간복이 돼서 그런데 하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재벌이 왜 온전할까? 재벌이 저렇게 독식을 하고 횡포를 부려도 왜 아무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은 왜 당선 전에는 재벌을 개혁할 듯이 얘기하다가 되면 그 힘에 그대로 눌리는데 그러고도 그냥 갈까? 이 모든 원인은 대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심중표 씨는 네. 그 수중에 한 1조쯤 가져봤어요? 부루마블 게임에서 한 1,000억 정도.